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시댁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부터 쭉 시작할 텐데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기구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아주 큰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격하게 공감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유년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릴 적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남편을 위해 시부는 새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상당히 불쌍하게 여겨지던 시절이라 주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시부의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부는 일이 무척이나 바쁜 실력 있는 목수였는데, 실력이 진짜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각 지방에서 끊이지 않는 일거리를 쫓아다녀야 해서 바빴대요. 돈을 버는 만큼 시간에 쫓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시부의 재혼은 오로지 남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챙겨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한 시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남편은 행복했을까요? 시부는 그 와중에도 새엄마가 들어오면 남편을 챙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아이가 딸린 여자를 새엄마로 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새엄마가 생긴 날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생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4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생겨서 참으로 좋았다고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시부가 재혼을 했으니 여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은 나서서 동생이랑 놀아주고 참 잘 챙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고 싫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니냐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대요. 우리 남편한테 자기 딸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름 끼친다고, 딴 마음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대놓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여동생이 귀엽고 예뻐서 놀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겸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속상했다고 했어요. 그 어린애가 알면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던 도중에 신우가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까먹고 신발 주머니와 운동화를 챙기지 않아서 신발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놀란 신우이가 남편한테 찾아가서 "오빠, 나 운동화를 잃어버렸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남편은 신우의 신발을 찾아주려고 선생님께 양해를 드린 뒤에 같이 운동장도 찾아보고 학교 건물도 찾아보고 분실물 모아둔 곳에 가서도 찾아보았대요. 신발장도 다 뒤져보고 쓰레기 소각장도 다 가봤는데 누가 가져간 건지 결국 신발을 찾지 못하게 된 거죠. 실내화 신고 집까지 오게 되면 실내화가 더러워지고 내일 학교에서 당장 신을 실내화가 없으니까 둘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1시간을 넘게 학교를 뒤지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신호를 업은 상태로 집까지 10분을 꼬박 걸어온 거예요. 동생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그 어린 나이에 동생 가방까지 다 목에 걸고 애를 업고 온 거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동생을 업고 집에 왔더니 시모가 난리가 난 거죠. 뭔데 내 딸을 업고 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당장 씻으라고 혼을 내고, 신우가 시모의 말에 놀라서 아니라고, 오빠가 나 신발 잃어버려서 실내화 더러워질까봐 업어준 거야 하니까 또 트집을 잡더래요.
그냥 그거 신고 걸어오는 게 낫지 생각이 불순해서 업고 온 거 아니냐고 표독스럽게 남편을 추궁한 거죠. 우리 남편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대요. 뭘 해도 새엄마는 나한테 마음 열 생각이 없구나.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 없구나 하고요. 주말에 시부가 지방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또 잘해주는 척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이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부가 오는 날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화기애애 하니까 엄청 기다렸대요. 하지만 매번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시부가 주말에도 지방에 일을 하러 가게 되거나 출근을 하게 되면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거실에 나와볼 수조차 없었대요. 거실에 나가면 왜 나왔냐고 방에 들어가라고 윽박을 질러서요. 밥은 맨날 맨밥에 김치, 김, 참치캔 이런 것만 주고 먹고 싶은 걸 말해도 어쩌라고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았대요. 신우가 먹고 싶다는 건 사다 주던 해주던 어떻게든 먹게 해주면서 남편이 햄이라도 구워주시면 안 돼요? 하면 햄이 없어 하고 말았대요. 솔직히 애 키우는 집에서 햄은 무조건 구비해두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걸로 차별받으면 정말 서러운 거 아시죠? 하지만 남편은 새엄마니까 하면서 꾹꾹 참고 그러려니 했대요. 아무튼 우리 남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차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집에 가봐야 온 것도 모르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고요. 오죽하면 교복 빨래도 남편이 스스로 해야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심호가 나빠도 너무 나빴죠. 집에 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남편은 결국 시부한테 부탁을 해서 종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거죠. 저녁밥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씩 사 먹으면 시간을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한창 클 나이에 부실하게 먹어서 키가 크지 못할 법도 한데 시부가 체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남편은 키도 쑥쑥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교복 바지가 너무 짧아진 겁니다. 교복이 무슨 칠부 바지처럼 짧아졌는데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그냥 입고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웃긴 게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잘 나가는 친구였나 봐요. 그 학교에 교복 바지를 칠부로 수선해서 입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그냥 교복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입게 된 건데 친구들은 돈을 주고 수선을 하면서 칠부로 입고 다닌 거죠. 아무튼 학교에 칠부 바지 열풍이 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선도부도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도 교복 바지를 줄인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서 걸리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새 바지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입고 다녔대요. 학교 선생님한테 교복 살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긴 너무 쪽팔리잖아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예민한 문제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돈을 꽤 쏠쏠하게 벌고 있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환경 조사를 다 하니까 알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복 바지를 못 사 입어요 라고 한다는 건 선생님을 기만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무시를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새엄마에게로 연락이 가게 된 거예요. 애가 행색이 영 불량해지고 요즘 어울리는 친구들도 좀 별로라고 하면서 새엄마를 학교로 호출한 거죠. 남편의 담임 선생님이요. 그제야 시무가 남편의 바지가 그 모양인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전까지 남편이 학교 가는 걸 마중 나간 적도 없고 빨래도 안 해줬으니까요. 시모는 쪽팔리게 이런 걸로 학교로 오게 만든다면서 교복 바지를 새로 사줬다고 했어요.
물론 학교에 오고 가고 하게 만든 벌이라며 남편의 따귀를 엄청 세게 한 대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은 새 교복 바지를 꽉 쥐고 결심을 했대요. 하루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요.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빨리 취직을 하던 꼭 이 집을 탈출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시모의 경계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신우가 2차 성장이 찾아오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됐고 남편이 혹여라도 무슨 짓을 할까봐 시모가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더욱 집에 있기 싫어서 학원을 더 늘렸고 자연스럽게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시부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쯤 신우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불량한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동급생 애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노래방을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거죠. 신우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시모는 학교에 불려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반성이 없었고 시모한테 대들며 싸움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시모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탓을 하면서 네가 교복 줄이고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네 동생이 너 따라한다. 남편한테 화를 냈대요. 우리 남편은 몇 년 동안 여동생이랑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자기 탓을 하는 시모한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남편한테 신우 과외를 좀 시켜주라며 부탁을 했대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투로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국영수 좀 가르치라고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집에 살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애 봐주는 건데 용돈 받는 셈 치고 애 공부 좀 시키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 말도 어이가 없는 거죠. 10만 원에 몇 과목을 봐주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다른 애들 과외하면 한 과목 가르치는데도 한 달에 40만 원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10만 원에 틈날 때마다 전 과목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지 뭐겠어요. 남편은 애초에 싹을 잘라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대요. 신우, 딱 봐도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맨날 저렇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나가서 노느라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 포기하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모가 어쩜 오빠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는데 애초에 가족 취급 안 한 건 시모였잖아요. 남편이 신우가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겨먹긴 했으니까 저 얼굴 가꿔서 시집이나 보낼 생각하라고 했대요. 시모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걸 뒤로하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바로 휴학계 내고 군대에 가버렸답니다. 글쎄. 일찍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휴학계 내고 군대로 바로 간다면서 남편도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군대에 있는 동안에 받는 작고 소중한 월급들 깡그리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군대에 전역하자마자 학교 근처에 고시원 같은 원룸을 얻었대요. 처음 가져보는 아무도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그래도 대학 등록금은 다 내주고 용돈도 보내줘서 과외에서 버는 돈까지 합쳐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생활력 참 강하죠? 그래서인지 집안일도 참 잘해요. 아무튼 대학도 잘 졸업하고 햇볕도 거의 안 드는 원룸에서 악바리처럼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기업 취업이 확정된 그날 햇볕이 안 드는 그 집이 남양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대기업 취업한 뒤 눈칫밥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굴 만났게요? 바로 저를 만났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런 일생을 모르고 만났고
저에게는 벌어진 적 없는 일이었기에 처음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 컸어요. 화목하게만 자란 우리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고 물꼬를 트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이 상당히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꽤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고 자주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었거든요. 당연히 집에서도 저러겠구나. 사람이 참 바르게 자랐구나. 친딸인 저조차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부모님을 챙겼거든요. 때가 되면 영양제 일일이 챙겨서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 스킨로션 떨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제품을 사다 바치고 했거든요. 당연히 본인 부모님께도 그러겠구나 했는데 전혀 교류 없이 지내던 상태였던 거죠. 우리 둘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본인 집을 생각하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모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대기업 다니는 남자 중에 멀끔하고 돈 많은 인간 어디 없냐면서 신우 결혼을 좀 시키자고 했대요. 친구 중에 의사는 없냐, 변호사는 없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친구 안 사귀고 뭐 했냐. 대기업 다니면 그런 인맥들 다 생긴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그런 친구 하나 없냐? 너는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잘 가는 게 그리 곶감냐? 왜 좋은 사람 찾아오지를 않냐 하면서요. 결혼정보회사에 신우를 등록하러 갔는데 신우가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거절을 한 거죠. 그게 분해서 남편한테 대기업에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달라면서 돈 계산은 잘하니까 그런 데에 꽂아주라고 요구를 했대요. 무슨 구멍가게도 그런 식으로 취업은 안 시킬 텐데 대기업이 가당키나 하는 소리겠어요? 남편이 하루 이틀은 걸러들었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자리 내놔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우리 남편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집안 사정이라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해도 더 이상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집에서는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냐고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나이가 30 초반이 넘어갔는데 우리 집에서도 슬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남편 옆구리를 찌르니까 남편은 그게 고민이 된 거였어요. 시모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걱정이 돼서 저를 집에 소개해 주는 게 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지레 겁먹고 결혼 못하겠다고 도망이라도 가면 큰일이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 먹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죠. 그러면서 혹시 시부는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냐? 차별받으면서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받고 산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물론 예전처럼 매일같이 집에 없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나가신다고 했어요. 뭐 남편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시부도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도 시부를 제가 색안경 끼고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아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시부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었고요. 주말에는 되도록 집에 있으려고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눈치 자체를 못 챘다는 게 우리 남편한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죠. 어쨌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무랑 신우가 절 딱 보자마자 위아래로 쭉 훑어내리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신우가 절 보면서 눈은 안 우는데 입꼬리만 올려서 억지로 웃는 그 얼굴 있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축하해요. 우리 집처럼 화목하고 단란한 집에 시집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 시월드다 뭐다 말 많잖아요? 우리 집에 온 건 축복받은 일이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시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선물로 제철 과일 바구니를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서 갔는데 과일 바구니 보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나, 세상에서 두 번째로 쓸모없는 걸 들고 왔네. 값만 비싸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 예, 첫 번째는 뭔지 아니? 바로 꽃바구니란다. 꽃이랑 과일은 하등 쓸모없으니 앞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라. 고기면 몰라도 과일이 뭐니?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연을 많이 들어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보고 들으면서 매번 다짐한 게 있거든요. 내가 저런 취급을 받으면 하나하나 다 말대꾸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입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데 어버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다시 들고 가죠 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과일 좋아하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 자기야, 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이랑 나눠 먹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서는 남편한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도 과일 좋아하거든. 우리 딸이 멜론 좋아하잖아. 오빠가 돼서 그것도 모르니? 하더라고요. 멜론 비싼 과일인데 잘 됐다고 이따가 우리 딸 입에 쏙 넣어줄게 하는데 남편이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집에서 이런 비싼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이렇게요. 우리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존경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그런 말을 뱉어내는지 멋있어 보였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입을 삐쭉 내밀고는 아니, 내가 어릴 땐 주지 않았나? 하면서 변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부가 딱 그러더라고요. 뭘 보자마자 예비 며느리한테 나를 세우고 그러냐고 저녁부터 먹고 이야기하자고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한 식사 자리긴 했는데 반찬이 생각보다 너무 단출해서 좀 실망감이 컸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싶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언짢은 기색이 올라오고 있었죠. 시부가 헛기침을 하더니 고기라도 굽지 준비를 왜 하다 말았냐고 타박하니까 시무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고기를 사올 거라 생각해서 고기를 따로 준비해두지 않았다고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글쎄. 신우가 옆에서 시무 말에 거듭답시고 언니가 센스가 좀 있었어야 했는데 센스가 없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눈치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꼽을 주려는 건 아니고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하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하는지 4살이나 어린 주제에 남편이 그런 여동생을 싸늘하게 바라보더니 사람 참 안 바뀐다고 너도 예전 그대로구나 하더라고요. 새언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누가 반말부터 찍찍 갈기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부도 신우한테 가족될 사람이라고 해도 예의는 차려야 하는 거라고 존댓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웃긴 게 시무랑 신우가 시부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시부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부서가 다르다던데 소개라도 받은 거냐 하면서 남편과 저의 연애사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냥 뭐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때 서로 휴대폰 번호 교환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시모가 제 앞에 과일이란 과도를 탁 소리 나게 내려두는 거예요.
느낌이 바로 딱 오잖아요. 이거 나한테 시키려고 일부러 내 앞에 두신 거구나, 기싸움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아니나 다를까 웃는 얼굴로 우리 새아기 솜씨 좀 보자면서 과일 깎는 거야 요즘 다 기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기본도 못하게 생겼던데 뭐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제 솜씨를 자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취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때 호프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 앞에 저렴한 호프집이라 늘 손님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는데 제가 바로 과일 안주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란한 솜씨로 과일을 척척 깎아서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과장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언니 소시적에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많이 다녔나 봐요? 아니면 술집에서 일을 했나? 솜씨 대박이네. 물론 호프집도 술집이긴 하지만 신우가 말하는 술집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술집이었어요. 제가 네? 하면서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표정을 싹 굳혔더니 신우가 놀래는 척하면서 되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 언니, 진짜 술집에서 일했던 거야? 대박이다. 술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갔어? 술집 손님 중에 대기업 사람이 있었나? 스폰서야?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아니 저기요 하는데 남편이 바로 정색하고 미친 거 아냐?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말인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신우가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스폰이라니 신우 생각하는 거하고는 진짜 영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보태려고 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호프집도 술집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시부가 신우 손을 찰싹 내리치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거라고 했죠. 너도 새언니처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클럽 나이트 다니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누구 앞에서 하냐고 했어요. 시부가 꽤 기분이 나빴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보면 아빠는 이런 식으로 오빠랑 나랑 차별을 하더라. 오빠만 좋아해 맨날. 입을 삐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은 누가 받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제 속이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쓸고 지나간 것처럼 순간 정적이 찾아왔는데 시무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이제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니까 돈은 섭섭지 않게 벌겠다. 우리한테 용돈은 얼마나 줄 수 있니? 피는 안 섞였어도 키워준 부모인데 그래도 다달이 1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이제 너희 아버지도 늙어서 일 못해. 우리도 노후 즐기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우가 냉큼 끼어들어서는 저는 용돈 50만 원씩만 주면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만 들이키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알아서 벌어서 쓰도록 하고 시댁에 주는 만큼 처가에도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애 낳아서 키우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아직 아파트 대출도 남아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용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와이프랑도 이야기 끝냈고요. 3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부가 말을 딱 끊더라고요. 용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라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요. 시무는 씩씩거리면서 시부한테 애들 키워놨는데 우리 노후는 책임지라고 해야지 하고 있고 시부는 바라는 게 뭐가 그리 많냐고 애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노후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시부는 생각이 제대로 박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죠. 그렇게 첫인사와 동시에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는 시작부터 단단히 일러두었죠. 우리 남편의 과거를요. 차별도 심하게 받았지만 시무랑 신우가 무척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주 마주칠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죠. 하지만 워낙 우리 남편을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분노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들을 누가 차별을 하면서 키웠냐고 이제 우리 사위니까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연히 상견례 자리에서 시무랑 신우가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미리 일러두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어이는 없더라고요. 상견례를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 식당에 자리를 안내받아서 들어가자마자 핀잔 주기 바쁘더라고요. 대기업의 센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무슨 호텔 레스토랑에 룸 잡고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이런 집이면 친구들한테 자랑도 못하겠다고요. 시무랑 신우가 구시렁구시렁 거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딱 시부랑 할 이야기만 나누시더라고요. 대놓고 시모를 무시하니까 시모도 나중에는 조용히 옆에서 끼어들 말만 탁탁 끼어드시대요. 우리 부모님께서 애들 집은 지금 사위가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신혼집 꾸미는 거냐고 대출금은 좀 갚아주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끼어들어서는 우리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애들 못 도와준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은 달라고 했더니 칼같이 거절하더라. 애들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한 귀로 듣고 흘리고는 그럼 예단이나 예물도 하지 마시고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시무가 끼어들더니 아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모피도 받고 가방도 받던데 나도 하나쯤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우가 옆에서 나도 백 하나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다시 대화를 원점으로 돌려서 그럼 집 대출금은 갚아주시는 거냐고 하니까 그건 또 쏙 무시하고 애들이 알아서 대출금 갚아야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말이 영 안 통하니까 제가 나서서 집이며 혼수며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예단 예물도 따로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반지도 그냥 서로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골라서 사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시무가 아니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아들 대기업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면서 대기업 보낸 값은 받아야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이없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딸 대기업 보내느라 힘들었다고. 근데 솔직히 애들이 알아서 잘해서 간 거 아니냐고요. 언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제야 시부가 인상 팍 쓰더니 시모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정신 사납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하는 걸로 정했고 남편이 시댁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친정이랑 가까운 위치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꽤 살만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서인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제야 정말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요. 시댁이랑은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면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시댁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름 아닌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신우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너무 당당하게 아니, 클럽에서 내가 진짜 대단한 인간 하나를 물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네? 하고 물어보니까 클럽에서 만난 남잔데 건물주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건물주 만나기가 쉽냐면서 바로 꼬셔서 임신부터 했지 하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임신부터 했다고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되물었더니 건물주라는데 당연히 바로 임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요. 그 남자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차 한 대 값이라며 들고 다니는 가방은 얼만 줄 아냐고 흠이 있다면 어릴 적에 차 사고를 크게 당해서 차를 못 타고 다녀서 차가 없는 거 딱 하나라고 하는데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 아니냐고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질투하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대요. 신우는 임신 10주 됐다면서 빨리 결혼식 올려야 된다고 배 나오면 드레스 핏이 안 산다고 난리를 쳤어요.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반전도 존재했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신혼여행지도 고르고 웨딩숍도 고르는데 자꾸 너무 비싸지 않냐고 핀잔을 주더래요. 시부모 될 사람도 미리 만났는데 예비 신랑이랑 달리 너무 후줄근하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매부가 그냥 원래 검소하신 분들이라고 절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도 사고 한 거라고 했다는데 좀 미심쩍었대요. 아무튼 시모는 건물주랑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난리 법석을 떨었고 신우도 건물주라는데 후줄근한 게 뭐가 문제야 싶어서 결혼 준비를 한 거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술도 담배도 다 끊고 현모양처인 척하면서 상견례 준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부부도 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해줘야 된다길래 머릿수 채우러 따라 나갔죠.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예비 사돈을 보는데 인상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제비 느낌이 영 별로였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진짜 제비족처럼 생겨서 느글느글하고 예비 사돈댁은 그런 자리가 불편한 건지 어색한 건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이미 임신 15주가 된 신우는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더 나오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며 빠르게 예식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또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잖아요. 대놓고 예비 사돈댁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애들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건지, 가지고 있는 건물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어디 동네에 있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비 사돈댁이 그러는 겁니다.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건물 월세는 무슨 월세요? 사는 동네는 금천구인데요. 시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건물주라면서요 하니까 건물주? 무슨 건물주? 우리 집 전세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사돈도 궁금했다면서 우리 시부가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디 건설업 사장이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확 생기는데 저랑 남편은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다들 질문만 가득한 대화를 하다가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신우랑 예비 시매부가 둘 다 집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매부는 개뿔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여자 하나 잘 잡아서 결혼하려던 제비족이었고 입고 다닌 것, 들고 다닌 것 모두 짝퉁이었던 것이었어요. 신우는 행색만 보고 건물주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건설 쪽 일한다고 집 짓는 사람이야, 사장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친 거죠. 시부가 물론 목수였기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서 모조리 다 알게 된 거죠. 예비 심해부는 뭐야, 건설업 운영한다며, 사장이라며 이러고 있고, 시무는 야 뭐야, 너 시계랑 가방이랑 다 짝퉁이야? 건물주라며 하고 있고, 시부랑 시모는 머리 싸매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비 사돈댁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저랑 남편만 밥 먹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서로 사기꾼 집안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만 사색이 돼서는 지금 임신 중인데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어쩌냐고 소리 지르고, 예비 심해부는 신우한테 몸부터 들이댈 때 알아봤다면서 자기가 완전 꽃뱀한테 당한 거라고 애 지우던지 하고 나가버리고, 이미 16주가 다 되어간 애를 어디서 지우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모는 신우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건물주라며, 팔자 폈다며 그러더니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시모가 신우한테 멍청한 년이라고 지 팔자 지가 꼬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개판이 된 상견례 자리를 뒤로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대로 영화 한 편 봤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얼굴이 죄다 썩어 문드러진 신우가 시무랑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시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애를 지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다지 뭐냐. 출산을 해야 하는데 미혼모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얘가 애 낳으면 너네 부부 호적에 올려두고 친자식처럼 좀 키워다오.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받아주고 할 수 있지 않니? 저는 어이가 없었죠. 우리 자녀 계획도 아직 못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도 아직 자녀 계획을 못 세웠는데 누구 애를 맡아서 키워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여?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내 딸을 미혼모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네 호적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코웃음을 팍 치면서 신우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신우가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너 내가 차별받고 자란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한테 네 자식을 맡기고 싶냐? 내가 네 자식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나한테 애 보내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러니까 신우가 놀래서 오빠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시무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해도 나한테 아이 보낼 자신 있어?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오빠가 돼서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이런 식으로 동생을 괴롭혀? 차별을 한 사람은 모르지. 당한 사람만 아는 거지. 나 같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이런 부탁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부탁을 해? 됐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책임지고. 그러더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신우랑 시무를 쫓아냈어요.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 뒤로 신우랑 시무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앞장서서 심해부 될 뻔한 그 사기꾼한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신우는 결국 출산을 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가끔 우리한테 애를 봐달라고 시부를 꼬셔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남편이 당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애를 맡기겠다고요? 라고요. 그 덕에 시부도 남편이 과거에 당한 차별에 대해 모조리 다 알게 되었고, 시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들을 괴롭혀 놓고 어떻게 애를 아들 호적에 입적시켜서 키워달라는 철면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 와중에도 시모는 우리 남편이 너무하다고 했다네요. 시부는 짐 싸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신우가 저한테 연락 와서는 하루 정도 봐줄 수도 있지. 그걸 다 시부한테 일렀냐고 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을 하대요. 저는 웃으면서 자업자득 아니에요?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이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이제 와서 신우도 왜 우리한테 친한 척 하는지 눈에 빤히 보여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시모도 신우도 우리 남편 괴롭혔던 그 죗값을 태어난 아이에게 평생 숙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자식이 셋이나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제 몸으로 낳았지만 둘째 아들은 제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어미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는 저희 딸과 저희의 인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꺼번에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를 만난 건 아마 운명이었지 싶어요. 저희 집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이사했으면 했지 한 번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친하게 지낸다며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산다는데 저는 웬만한 집의 아이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빡빡 머리를 깎은 8살 아이는 저를 보며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물끄러미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웃는 미소가 예쁜 아이였거든요. 친구 집에 처음 놀러 왔다면서 어린애가 얼마나 얌전하고 의젓하던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 옆집에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 할머니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를 맡아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녀석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알토란 같은 녀석을 두고 이혼을 했는지 저라면 수십 번 눈에 밟힐 것 같았어요. 그만큼 그 녀석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안다지만 참 아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아들과 친구가 된 녀석은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아이는 잘하는데 손이나 바짓단이 달아 뜯어져 있거나 옷 한 벌을 오래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추운 겨울에도 손목이 튀어나와 손이 허옇게 텄더라고요. 따뜻한 잠바 하나 없어 얇은 봄, 가을 잠바로 겨울을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에게 왜 그렇게 다니니? 말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 사정을 다 알고 있기도 했었고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열심히 굴렸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몰래 도와줄 방법을요. 저는 아이에게 집도 가깝고 할머니도 청소일로 늦으시니 밥 먹고 씻고 가라면서 저희 아들의 옷을 입혀보내고는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보다 한 치수가 작았던 아이였기에 괜찮다, 너 입어라. 우리 아들은 안 맞는다고 하면 좋아서 싱글벙글 웃더군요. 방학 때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했어요. 정말 잠자는 곳만 다를 뿐 우리 아이처럼 걷었네요. 그렇게 그 아이와 6년을 보내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원래 그전까지는 건물 청소를 하셨는데 나이 있어 일을 잘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밤늦게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겁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그 아이의 아빠가 차주 사람들하고 보상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데려가겠거니 이제 아빠랑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랑 사는 거니까 더 아이에게 좋겠거니 했죠. 새엄마라는 사람도 보이니 이제 제대로 챙길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요. 한참 차주 사람들하고 보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 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저의 귓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 꽂히는 거였어요. 어머, 돈이 5천이나 생겼네. 노인네 살아생전 땡전 한 푼 없이 살더니 죽어서 자식한테 돈을 쥐어주고 가는 것 보니까 헛되게 죽은 게 아니라 다행이야. 근데 자기야, 당신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지? 아, 나 애 안 키워봤어. 어떡해.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챙겨. 저는 어이없는 말에 먹던 육개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 옆에는 아이도 서 있는데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아이 아빠의 말이 더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어쩌면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꺼낼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에이씨, 왜 내가 키워? 걱정 마라. 어차피 애엄마랑 이혼할 때 고아원에 데려다 버리기로 약속하고 한 이혼이야. 고아원에 버려놨더니 노인네가 어떻게 피부치를 그렇게 버리냐고 데리고 와서 직접 키운다고 한 거야. 그냥 예전처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 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키워줬으니까 자기도 받아들이겠지. 옆에 듣고 있는 제가 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이는 어쩌겠어요. 바로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는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아이를 찾아 헤매 다녔는데 큰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그 아이가 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할머니와 살던 집에요.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와 살던 그 작은 골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아이는 문을 안 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의 작은 틈으로 흐느껴 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아이가 그대로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거겠죠.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밥을 가져와서 밥 먹자고 해도 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다친 아이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아이는 그 차가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쯤 되니 이러다가 아이까지 죽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을 하러 갔죠.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면 듣지 않겠어요? 혹시나 아이가 문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었던 거죠. 지원 아버지, 지원이 고아원으로 꼭 보내셔야 합니까? 아직 너무 어려요. 아직도 저렇게 문을 안 열고 나오지는 않는데 저러다 아이 잡겠어요. 가서 나와라. 고아원 안 보낸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당신들 뭡니까? 뭔데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남의 자식 건사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 자식 일이나 잘 챙겨.
내 새끼는 내가 키우든 아니면 고아원 보내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찾아와서 에이, 퇴.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성이 바닥인 사람한테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아이 아버지에게 사정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일단 아이는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저 안에 들어간 지 3일째입니다. 날도 차고 물 한 잔 못 마셨을 텐데 아이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지원이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신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애가 좋으면 당신이 데리고 살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애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키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이씨, 당장 여기서 나가.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제 손으로 문 잠그고 들어간 애를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아이 아버지의 말에 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차피 잠만 할머니네 집에서 자던 거, 그래, 내가 거두자. 아들 하나 더 생기면 좋지 하고 생각했죠. 저희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래 영수증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내밀었죠. 그럼 써주세요. 아이 포기한다고 써주세요. 친권 포기한다는 각서 말입니다. 그거 한 장 써주시면 당장 여기서 사라져 드릴게요. 거기에 아이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그리고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지원이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꼭 도장이든 지장이든 찍어주십시오. 아이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 보듯 저희를 위아래로 훑으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귀찮았던 건지 아이가 싫었던 건지 얌전히 영수증에 양지원의 친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다. 이렇게 쓰고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어주더군요. 나중에 변호사 공증을 받으러 가니 전혀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지만 그것은 아이를 설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할머니 골방에 틀어박힌 아이에게 문 틈으로 그 쪽지를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제발 문을 열어주길 빌면서 말입니다. 지원아, 내 말 들리니? 아줌마에게 새로운 아들이 생겼는데 누구인지 한번 들어볼래? 아줌마에게 원래 아들이 하나인데 양지원이라고. 아들이 한 명이 더 생겼어.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래? 이제 아줌마라고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래? 그럼 엄마가 우리 지원이 진짜 엄마 해줄 수 있는데. 아이는 제 말을 들었는지 한참을 안 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가슴에 구멍이 저로 인해 메어지길 기도하면서요. 한참을 울던 아이는 빼꼼하며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제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와 와락 안기더군요. 며칠 만에 방 밖으로 나오는 아이의 손발이 얼음장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저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살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 밥도 많이 안 먹고 청소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착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아이의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다니 어른으로 참 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빡빡 깎아 까슬거리는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당연하지. 그 쪽지 봤지? 이제 아빠가 안 찾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고아원에 안 가도 돼. 절대 고아원으로 안 보내. 그리고 난 밥 많이 먹는 아들을 원하는데 청소는 도와주면 내가 더 감사하지. 아이는 활짝 웃으며 예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저는 아이를 다시 꽉 끌어안았어요. 저희 아들, 딸도 지원이와 함께 산다고 하니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가족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가족이 4명에서 5명이 된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은 저희 집에 살게 되면서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희의 일도 도와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과일 도매업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공판장에서 과일을 떼와서 그것을 거래처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새벽 일찍 움직여야 했는데 주말만 되면 둘째는 우리를 따라 나서서 과일 상자를 옮기는 겁니다. 괜찮다고 아직 어린애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하고 말려도 아이는 스스로 주말이면 일을 도와주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둘째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다면서 칭찬이 자자했죠. 그렇게 뿌듯할 때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와중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도와주고 저녁에는 동생의 공부도 꼼꼼히 확인해주면서 집안일도 알뜰살뜰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아이는 더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 학비를 위해 적금 들어놓았다. 그러니 더 좋은 대학교 선택해라 하고 말하니 아들은 자신의 과는 이 대학교가 더 좋다 하면서 그 돈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란 내 새끼들은 각자 사회에 나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니 참으로 인생 잘 살고 아이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저희 둘째 아들은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와 새벽마다 일을 도와주었어요. 정말 대견하고 장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주 빼놓고 오는데 미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하라, 너 힘들다, 우리는 괜찮다 해도 둘째는 고지 듣지를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가만히 있냐 그러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들 얼굴 보니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들은 응급실로 들어온 저희를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전화 안 드렸는데 병원에서 연락한 거예요. 아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놀라시게.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다가 대충 들으니 국도에서 사고가 났다던데.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차가 다 망가져? 여기 앞에 경찰말로는 상대방 운전자가 쇠파이프로 차를 망가뜨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그 피는 뭐니? 아이는 얼굴에 감긴 붕대를 손으로 짚으며 어색한 미소를 저희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오다가 국도 넘어오는데 너무 어두워서 좀 천천히 갔더니 뒷차가 몇 번인가 클렉슨을 울리더라고요. 빠르게 간다고 갔는데도 불만이었는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오더니 급정거하며 멈춰섰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가오더라고요. 그 쇠파이프로 제 차를 내리쳤어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한다니? 어디 더 다치진 않았고? 아유, 세상에, 뉴스에 미친놈 천지라더니 여기도 있었나 보다. 어디 얼굴 좀 보자. 다른 곳은 괜찮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보기도 아까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겠어. 잡을 수는 있다니? 둘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웃더라고요. 얼굴이 차 유리에 긁혀 살짝 찢어진 거 말고는 다친 곳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들으니 잡는 건 쉽지 않나 봐요. 벌써 비슷한 사건이 몇 건인가 있어서 쫓고는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 봐요. 방범 카메라 하나 없는 국도만 골라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얼굴에는 마스크하고 모자까지 써서 찾기도 힘들고요. 하필 제 차는 블랙박스까지 같이 파손되는 바람에 그 장면이 안 찍혔나 봐요. 다행히 그 사람 손에 특이한 문신을 봐서 말해주었어요. 제이라는 문신을 손목에 새겼더라고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차만 그렇게 만든 게 천만에 다행이다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속이 타도 어쩌겠어요.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는 게 어렵다는 통보만 남기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둘째 차가 파손당하고 한동안 저희에게 못 내려오니 그래 위험한데 잘 됐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차를 사서 저희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저희 막내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잘 됐다. 그래, 다들 홍기가 차가니 세 놈 중에 한 놈이라도 빨리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놈은 연애는 하는데 결혼 이야기는 코빼기도 안 하고 둘째는 일하랴 주말이면 이곳에 오는데 연애할 틈이라도 있겠어요. 넌 여자도 없냐 하고 말하면 그냥 말을 얼버무리는 통에 더 이상 말도 못 꺼냈습니다. 숫기가 없는지 아니면 연애에 재능이 없는지 제 눈에는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여자들 눈이 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와 주말에 밥 한번 먹자면서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딸의 남자친구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장하게 보이던지 옷도 잘 입고 사람이 참 말쑥하게 생겼더라고요. 딸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며 큰오빠와 작은오빠라며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와 웃으며 악수를 하던 둘째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다들 식사를 시작하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해졌어요. 물끄러미 딸의 남자친구를 지켜보다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집이 이 근처 사시는 겁니까? 집이 어느 방향이시죠? 밤에 운전을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국도로 운전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웃고 있던 딸 남자친구의 얼굴이 웃음기 하나 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이 근처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밤에 운전이요? 가끔 드라이브는 하죠. 여자친구랑요. 그리고 일일이 언제 어디를 운전했는지 기억을 하시고 다니시나 봐요. 혜진이 말로는 똑똑하다더니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제가 좀 머리가 좋아서 한번 본 거 잘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앞으로 끼어들더니 미친놈이 쇠파이프를 들고 제 차를 박살을 내놨거든요. 개새끼가 얼굴은 들키기 싫었는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손목은 왜 가릴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안 들킬 자신감이 쩔었나? 둘째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딸 남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소매를 걷어내더군요. 그곳에는 쥐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와, 씨. 지금 저를 그 운전자라고 착각한 겁니까? 진짜 황당하네. 여자친구 집에 인사 와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미안해, 혜진아. 나 오늘은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딸의 남자친구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딸은 둘째를 노려보더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경우야? 지금 저 사람을 정말 그 운전자랑 착각한 거야? 그 사람 손목에 제 문신이었다며. 저 사람은 쥐 문신이야.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저 사람 진짜 화 많이 났잖아. 맞아, 저놈이야. 저놈이 그 운전자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다시는 저 새끼 만날 생각하지 마. 너랑 어울리기에는 너무 질이 나쁜 놈이야. 지금 찔리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 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둘째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빠, 내가 결혼하는 거 싫어? 그래서 그래? 오빠가 내 친오빠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왔다고 그러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몰라봤겠냐고. 나 저 사람하고 1년 넘게 사귀었어. 그런데 그런 걸 몰랐겠냐고.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오빠가 사람 착각한 거야. 문신도 다르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오빠가 저 사람한테 사과하기 전에 오빠 안 볼 거야. 딸은 그렇게 소리를 치고서는 남자친구를 따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둘째를 붙잡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물론 둘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아이를 믿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것 없이 딸의 남자친구를 의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확실히 그 사람이 맞는 거냐? 어두워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며. 나중에 그 차도 대포차라고 밝혀졌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신도 다르고 네가 이번에는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네, 분명합니다. 제이로 잘못 본 것은 쥐의 동그란 밑부분이 소매로 가려져서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제이와 쥐의 끝에 획이 틀어져 있는 게 같아요. 아무리 몇 번이나 그 사람 손을 보고 또 봐도 같은 글자가 맞아요. 혜진이를 위해서도 저 사람과 헤어지게 해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애들을 헤어지게 할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럴 수는 없어. 너도 그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잖니. 그때 어둡고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잖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둘째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정말 확실하게 봤어요. 그놈이 틀림없어요. 체격도 같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남의 차를 깨부수는 놈이면은 나중에 혜진이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게 해야 해요. 그러다가 혜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해요. 저는 둘째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혜진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아무리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무 증거 없이 그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아무튼 이 일은 네가 경솔했어. 어머니, 정말 혜진이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혜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늦어요. 지금이라도 둘을 헤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둘째의 애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째가 괜히 그렇게 허튼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둘째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타박했는지 지금은 후회만 될 뿐이네요. 둘째는 그렇게 서울로 돌아가고 몇 달간 집으로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친여동생처럼 돌봐주던 딸에게 친오빠가 아니라는 말에 아이가 상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말해도 제가 그 아이의 편을 들지 않고 친자식의 편만 든다고 생각해서 서운해서 발길을 끄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매주 안부 전화로 운전 조심하시라, 밥 잘 챙겨 드시라 말을 하더군요. 언제 한번 내려와라 말을 해도 알겠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아이도 우리에게 정을 쉽게 떼어버리는 건 아닌지 속까지 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 딸은 다시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반듯하고 저희를 향해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모습에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엄마, 지연 오빠 이제 안 오지? 정말 왜 그 일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했나 몰라. 착각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집에도 안 오고. 그냥 와서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우리 그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데 엄마도 직접 봐봐. 정말 착하고 성실하잖아.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우리 그이가 할 리가 없다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팔을 꽉 잡고 빙그레 웃는 딸을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일어나 남편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들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저 같으면 흉내도 못 냈을 겁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자식으로 받아주십시오. 혜진이 울리지 않고 공주님처럼 모시며 잘 살겠습니다. 참 싹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의 손의 문신에 또 눈길이 멈추더라고요. 설마 둘째의 말이 진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앞에서 저희를 보고 웃는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모습에 둘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설마 정말 범인이면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를 그렇게 만들고 이곳에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니 바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를 핑계를 대면 그 녀석이 제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이니?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언제 한번 내려오래도 왜 오지 않는 거야? 엄마가 네 얼굴 잊어버리겠다. 다음 주 주말에 혜진이 그 사람이랑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와서 얼굴 비추고 축하 좀 해주면 안 될까? 제 말에 둘째는 길게 숨을 내쉬더군요. 마땅치 않은 거겠죠.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가 가득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시간을 내려고 해도 바빠서 내기가 어렵네요. 곧 한번 들리겠습니다. 딱딱하고 투박한 아이의 말에 속이 상하더군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 힘든 건가 하는 걱정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 생활이 여기서 끝은 아닌가 하고 걱정까지 되더군요. 상견례 날 한참을 문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아도 둘째 아이는 그 자리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자리에도 딸은 둘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지원 오빠 끝까지 이럴 거래? 어떻게 상견례 자리까지 안 올 수가 있지? 정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다 내 결혼식도 쌩 까고 안 오는 거 아니야? 거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자기 불리해지니까 나타나지도 않잖아. 이혜진, 말 조심하네? 그래도 너희 오빠야. 사실 나도 아직 너희 남자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 너희 둘째 오빠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이든 한 번도 우리 속상하게 한 적 없는 애다.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 상견례에 못 올 수도 있지. 엄마까지 왜 그래? 정말 우리 그이 그런 사람 아니래도? 와, 진짜 양지원 와서 분명하게 말을 밝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그이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엄마는 친자식 말 못 믿어? 엄마는 주원 자식 말 믿을 거야? 이 만담으로? 이게 친자식 주원 자식이 어딨어? 내 배 아파서 안 나왔을 뿐이지 너희들보다 우리한테 더 잘해. 너희가 어디 한 번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일 도와줘 봤니? 한 번만 더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봐. 내가 가만 안 둬. 딸은 입을 삐죽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저의 속도 타들어갔죠. 아들을 잃는 건 아닌지 얼마나 속상하던지 꼬박꼬박 연락 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한참 거래처에 과일을 다 배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딸은 울며 불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둘째 오빠가 죽어가.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오빠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이러다 오빠 죽을 것 같아. 엄마, 빨리 와. 병원으로 빨리 와.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다쳤다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 알지. 지원이가 왜 죽어? 어디서 피를 흘려? 제 말에도 딸은 같은 말만 하면서 전화로 오빠 죽는다며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저희는 놀라 더 이상 물어볼 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째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옆에는 피 묻은 거즈가 쌓여있고 수혈을 받고 있더라고요. 붉은 피를 보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의료진은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며 저희를 가로막더군요. 딸은 울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딸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울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하고 만난 거야? 왜 피를 흘리고 저기에 누워 있는 건데, 어? 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둘째 오빠한테 연락이 계속 왔어. 상견례 직후에 오빠가 자꾸 남자친구에 관해 물어봤거든. 언제 밖으로 나가냐? 혹시 다른 차 타는 거 못 봤냐? 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른다고 말했는데 오빠가 따로 조사해봤더니 의심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계속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꼴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딸아이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주말마다 딸 남자친구의 뒤를 캐고 다녔나 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 저희가 다 정색을 하니 저희한테 말도 못 꺼냈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미어지더군요. 자식을 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 지경이 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를 저 지경이 되어서 다친 거야? 응? 오빠가 나한테 아무것도 못 알아내겠다며 확실히 하자면서 셋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어. 그렇게 공원에서 셋이 만났는데 오빠가 그날 문신을 봤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진위를 따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이가 공원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오빠의 머리를 내리쳤어. 자꾸 의심하지 말라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아무리 의심을 산다고 사람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당장 그 사람 데려와. 어디서 내 새끼 머리를 내리쳐? 도망갔어. 오빠 머리를 벽돌 내리치고 바로 달아났어. 오빠가 벽돌 맞고 앞으로 꼬꾸라지며 피를 흘리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119부터 불러서 이쪽으로 온 거야.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손발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응급조치가 끝났다고 의료진이 겨우 저희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저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팔에는 붉은 피를 수혈을 하고 있는 둘째의 얼굴을 보며 두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둘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과 딸은 부부로 인연을 맺었을 테니까요.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왔어. 눈 좀 떠볼래? 귀한 내 새끼. 엄마한테 너무 서운했지? 엄마가 안 믿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한테 다시 오면 이제 서운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아들로 조금만 더 지내자. 응? 그때 둘째가 손을 까딱이며 눈을 뜨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지 마세요. 울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로 더 살고 싶어요. 하나도 서운 안 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꽉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저에게 돌려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고 하니 경찰분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제보 덕분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벽돌로 내리친 사람이 난폭 운전자가 맞았더라고요. 그동안 제보해주신 증거를 토대로 저희가 더 조사해서 범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창고에서 발견되었더군요.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애먹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잡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군요.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조사를 한 것을 꾸준하게 경찰에 제보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썰미가 좋으신가 봐요.
그동안 몇 명인가 범인의 손목 문신을 보긴 했는데 문신이 있다는 것만 알고 글자인지 그림인지 특정조차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덕분에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 증언을 해주셔야 해서 회복하시면 경찰서로 방문을 해주셔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를 못 믿었어. 친오빠가 아니란 말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속상해서 꺼낸 말이야. 용서해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일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 아들은 울고 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뭐 오빠가 되어서 여동생 투정도 못 받아들일 만큼 속 좁은 오빠는 하기 싫다. 용서고 뭐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빠가 할 일을 한 거야. 그만 울어 못나나. 넌 울면 더 못생겨지더라. 딸은 둘째를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아들이 퇴원하고 저와 둘째는 손을 꽉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마무리를 짓고 와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다시는 꼴 보기 싫은 딸의 남자친구가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와 눈을 마주치고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아씨, 진짜 여자 한 번 만나서 인생 제대로 꼬이네. 진짜 완전히 안 들킬 자신 있었는데 죄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나서 짜증나. 아무튼 만날 때마다 재수가 없었다니까. 젠장. 둘째 얼굴은 시뻘개지더니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겁니다. 야, 너 말 다시 해봐. 뭘 어째? 우리 혜진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냐?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왔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처먹은 새끼가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네. 내가 너 잡으려고 진짜 이를 갈았어. 혜진 옆에서 너 같은 새끼가 있다는 게 끔찍해서 반드시 잡아서 콩밥 먹이겠다고 다짐했거든. 아이씨, 어차피 친오빠도 아니라며. 어디서 가족인 척 행세를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 집 식구가 될 것 같냐? 어? 거지 새끼가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알면 알아서 눈치 보고 기어나가야지. 아직도 그렇게 빌빌거리며 남아있냐? 재산이라도 노리냐? 직접 가보니 빼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더만. 둘째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손을 들어올리자 저는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저는 아들 손에서 그 멱살을 빼냈습니다. 지원아, 그만해라.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덜 회복됐잖아. 이런 짐승 같지도 않은 것에 뺨을 치면 뭐하겠니? 네 손만 더러워질라. 그러니까 그만 그 손 내려놔. 아들은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도 화가 덜 풀렸는지 악 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오죽하면 얌전한 애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를까요? 지 속도 답답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획 돌아서며 딸의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반성 못했는지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눈에 불이 확 번졌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손을 올려 강하게 그놈의 뺨을 내리쳤어요. 순간 짝 하는 소리가 경찰서의 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되어서 내 딸, 내 아들 가슴에 대못 박게 하고 머리에 피 흘리게 한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한 번만 더 내 새끼들한테 피눈물 나게 해봐. 그 다음에는 뺨 한 대로 안 끝내. 알겠어? 그리고 뭐? 거지 새끼? 어디서 내 아들한테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 네가 우리 사위로 안 들어온 걸 천만다행이지. 나는 오늘부터 하늘에 감사기도 드릴 거다. 가자 지원아. 엄마 손 잡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서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나오며 저의 손을 꽉 잡고 방긋거리며 환하게 웃더군요. 다시는 그런 미소를 못 볼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다행히 아들은 그 웃음을 다시 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은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예쁜 손녀도 둘이나 낳아주었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고 싶다고 서울 생활도 접고 집 근처에 살면서 주말마다 일을 도와줍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꼬박꼬박 도와주는 아들을 보며 대견하고 예쁜 내 새끼를 잃었을 뻔 생각을 하니 지금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꼭 안전운전하시고 이런 일 당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막아야 할 것 같아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